2004년 10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웅장한 한라산의 외딴 계곡에서 한 무리의 지질학과 학생들이 운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3년 전인 2001년 가을 아침, 29세의 초등학교 교사 김소연 씨가 이 산 정상으로 혼자 등반을 시작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수색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섬 전체에 차가운 미스터리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끼 낀 바위들 사이에서 낡은 등산화 한 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안에 SD 메모리 카드가 온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실패했지만 잊혀진 이 기술이 김소연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유일한 증인이 될 참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메모리 카드의 마지막 사진들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곧 파헤칠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기술이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폭로하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잊히지 않는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볼 것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가 밝혀낼 내용이 여러분을 숨죽이게 만들 것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역동적인 전환기였습니다. 2001년 나라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막 벗어나 눈부신 경제 회복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낙관주의와 활력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류가 부상하기 시작했고 한국 대중문화는 점차 지역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은 오늘날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휴대폰은 보편화되었지만 주로 통화와 문자, 메시지용이었습니다.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소셜미디어나 실시간 공유 앱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상당히 새롭고 비싼 기술 제품으로 현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는 당시 여전히 평화롭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였지만 지금처럼 도시화가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섬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고 고연지인들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한라산 같은 지역은 여전히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 많아 웅장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치안 및 통신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현대화의 진전을 이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은 아직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CCTV는 특히 국립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자연지역에서는 널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흔적을 추적하는 것은 주로 목격자 진술과 전통적인 물리적 증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이 여전히 주요 정보원이었고 김소연 씨와 같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아 수사당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차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와 같은 많은 젊은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독립적이며 자신만의 경력을 추구했습니다. 젊은 미혼 여성이 혼자 여행하거나 등산하는 것이 더 이상 아주 낯선 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에서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개인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전반적인 안전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고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덜 경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배경 속에서 김소연 씨의 실종은 수사관들에게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 고시간과 약간의 행운만이 풀 수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전광주시의 한 작은 교회에서 김소연 씨는 결혼식 날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해온 건설 엔지니어 박민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9세의 소연 씨는 1972년 3월 15일 전라남도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약 165cm의 날씬한 체격에 항상 단정하게 묶은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왼쪽 눈꼬리, 바로 아래에 있는 매력적인 작은 점이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소연 씨를 헌신적이고 항상 인내심 있으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생활을 꾸리고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기에 충분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성격상 소연 씨는 내성적이지만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고 번잡한 곳을 좋아하지 않고 독서식물 가꾸기 그리고 특히 하이킹과 같은 소박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나면 배낭을 메고 주변 산들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연은 영혼을 치유하는 야기자 힘든 업무 후에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믿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소연 씨는 가족과 매우 유대감이 깊었습니다.
은퇴한 농부인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고향에 살고 계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3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그는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매우 가까웠고 자주 모든 일을 공유했습니다. 박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성공하고 책임감 있으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광주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의 동거 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업무 특성상 자주 장기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은 점차 그들의 관계에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소연 씨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이지은과 최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연 씨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점점 멀어지 곧 차가워지며 종종 이유 없이 화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황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에게 어떤 빚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의 삶은 점차 평온함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여전히 깔끔했지만 분위기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연 씨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더 과묵해졌고 자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미래 계획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소연 씨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주도로 가서 한라산에 오르며 평온을 되찾고 결혼 생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마도 죄책감을 느낀 민준 씨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선물로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전 소연 씨는 매우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새 등산화를 사고 따뜻한 옷과 지도약간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적당한 현금과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전화로 한 마지막 말은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돌아가면 얘기하자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과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곧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라산을 등반하고 하루는 휴식을 취한 후 광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그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산 위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은 긴 미스터리와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남길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2001년 11월 3일은 제주도의 맑은 하늘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기온은 약 10도로 약간 쌀쌀했지만 등반하기에는 완벽했습니다. 공기는 맑고 조용했으며 새소리와 화려한 색으로 물든 가을 단풍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소연 씨는 한라산 등반 코스 중 아름답지만 가장 험난한 관음사 코스 입구 근처의 작은 펜션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준비해둔 김밥 한 줄과 뜨거운 생강차 한 병으로 가볍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선명한 붉은색 방풍 재킷 검은색 등산, 바지 베이지색 털모자를 착용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펜션 주인인 인자한 중년 여성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인은 소연 씨의 새 카메라를 칭찬하며 등산로가 꽤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인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경소연 씨는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메모리 카드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는 입구에서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한 미소와 기대감에 찬 눈빛이 셀카였습니다. 오전 내내 그녀는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들은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 황금빛 낙엽으로 뒤덮인 등산로 등 한라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길에서 만난 다른 등산객들 그들의 미소와 친근한 인사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정오 12시경 그녀는 탐라계곡 대피소에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몇몇 다른 등산객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연 씨는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빵과 물을 마시며 가끔 미소를 지으며 주변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산의 고요함을 매우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경소연 씨는 정상을 향한 마지막 구간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 구간은 더 힘들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에 정상에 오르고 오후에 하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이 시간 동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카메라 속 사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장의 풍경 사진 후에 한 남자를 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의 등산복을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약간 흐릿했고 서둘러 찍은 듯했습니다. 몇 분 후에는 길가의 야생화를 클로즈업한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진 속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쪽 등산로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렌즈가 흔들려 흐릿한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사진. 그것은 셀카였지만 소연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져 있었고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으며 프레임 밖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빽빽한 숲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순간은 완전히 검은 사진이었습니다. 렌즈가 가려졌거나 카메라가 어딘가에 밀어넣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의 타임 스탬프는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 씨는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인 강 여사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 9시 그리고 10시까지 기다렸지만 그 젊은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연 씨가 산 위의 대피소에서 머물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연 씨의 방이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강 여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정했습니다. 소연 씨의 작은 여행 가방은 방구석에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옷과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갑 신분증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제 입었던 등산 배낭 신발옷만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상한 점은 책상 위에 펼쳐진 작은 수첩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민준 씨에게 내가 라고 서둘러 쓴 글귀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펜션 주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소연 씨의 가족은 정오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민준 씨와 오빠 김진우 씨는 즉시 제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과 경찰의 초기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의 모든 펜션과 대피소를 확인했지만 그날 정오 이후에 소연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펜션 주인의 경찰 신고 결정은 전적으로 옳았지만 소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12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이미 흘러간 후였습니다. 산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는 수색에서 특히 밤이 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에 시간은 생존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녀를 안전하게 찾을 기회는 이미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직후 실종 사건 전문가인 이동욱 경위가 이끄는 수사팀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감식 전문가 수사관 그리고 법의학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시간이 관건임을 알기에 긴급함이었습니다. 소연 씨의 펜션방에 대한 현장 조사는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방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DNA 샘플과 지문을 채취했지만 주로 소연 씨와 청소 직원의 흔적만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리적 증거는 미완성 글귀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연 씨가 무언가 불길한 것을 예감한 듯 보였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상세한 면담이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소연 씨의 남편 박민주 씨는 극도로 비통해 보였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 여행은 소연 씨가 혼자만의 공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였지만이 경위는 그의 태도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소연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강하고 등산 경험이 풍부하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녀를 해쳤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소연 씨의 신원 조사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으며 심각한 재정 문제나 정신질환 이력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대피소에서 소연 씨를 만난 등산객을 포함하여 그날 관음사 코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들 모두 그녀가 혼자 있었고 평범해 보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의심스러운 것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 소방관 그리고 수색견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색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등산로부터 빽빽한 숲과 험준한 계곡까지 산의 구석구석을 삽사시 뒤졌습니다. 헬리콥터도 동원되어 상공에서 수색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한라산은 너무나 광대하고 험준했습니다. 몇 주간의 지칠 줄 모르는 수색 끝에도 그들은 소연 씨의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CCTV 분석은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001년 당시 한라산 입구 지역에는 CCTV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는 주차장에 있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 유용한 것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수사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소연 씨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는 그녀가 제주에 온 이후로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가설을 배제시켰습니다. 수사는 점차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다른 관광객의 카메라에 찍힌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의 흐릿한 사진뿐이었지. 만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세 가지 주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연 씨가 계곡으로 발을 헛디뎌 추락했거나
숲에서 길을 잃어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이 가설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라졌지만 모든 신분증과 돈을 남겨두었다는 점이 이 가설과 모순되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설은 그녀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길에서 나쁜 사람을 만났거나 사진 속 의문의 남자가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한라산 정상에서 미스터리하게 실종된 여교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전 국민이 숨죽이며 수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경위의 수사팀에 대한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많은 헛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연 씨가 낯선 남자의 차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그녀가 불륜 관계에 있었고 애인과 도망쳤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수사를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연 씨의 가족, 특히 그녀의 남편은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자신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걱정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추측에 맞서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차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소연 씨 사건은 한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가 되었고 가족과 관계자들의 마음속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김소연 씨가 실종된 지 3년 후인 2004년 10월 말 수사는 여전히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희망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진우 씨는 거의 매달 제주로 날아와 한라산의 외딴 지역으로 들어가 동생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대중들도 이 사건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제주대학교 지질학과 학생 한 그룹이 한라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른 계곡을 따라 암석층을 연구하던 중학생 중 한 명인 이현우 군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바위를 잡으려 할 때 그는 두 개의 큰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끼와 흙으로 뒤덮인 낡은 등산화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학생은 신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가 신발을 거꾸로 들자흙과 돌이 아닌 껍데기가 깨지고 부식된 디지털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중요한 증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지도 교수에게 알렸고 교수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동욱 경위는 다른 부서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연 씨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그 신발이 소연 씨가 여행 전에 샀던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희미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카메라는 디지털 포렌식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매우 나빠 거의 복구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일한 목표인 내부의 SD 메모리 카드에 집중했습니다. 몇 시간의 신중한 작업 끝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것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카드 분석 결과는 며칠 후에 발표되었고 그것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메모리 카드에는 그 운명의 날 소연 씨의 전 여정을 기록한 100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사진들은 풍경 미소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진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소연 씨의 가족은 경찰서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경위는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심리적으로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사진들을 본 소연 씨의 어머니는 기절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말없이 얼어붙었고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불확실성의 고통은 이제 잔인한 진실의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신발 속 메모리 카드와 침묵의 사진들이 전하는 진실에 대해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론은 동정에서 분노로 바뀌었고 경찰에 범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발견은 수많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카메라가 신발 안에 있었을까? 마지막 사진과 소연 씨가 사라진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진 속 의문의 남자는 누구인가? 새로운 수사 방향은 전적으로 마지막 사진들을 분석하고 낯선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의 흐릿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며 누군가 그를 알아보기를 바랐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그들 손에 과거로부터 온 중요한 단서 3년간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인 메모리 카드를 확보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사진 시리즈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소연 씨의 감정이 즐거움에서 불안과 공포로 급격히 변한 것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뒤에서 남자를 찍은 사진은 그녀가 불안감을 느끼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은 외딴 등산로에서 기회를 노린 기회주의적 공격자이거나 그녀를 따라온 지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잠재적 잔혹성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은 폭력 전과가 있고 단독으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석방된 성범죄 및 폭력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국 특히 등산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폭행 또는 실종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가진 두 건의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한 건은 1999년 지리산에서 발생했는데 한 여대생이 공격을 받았지만 운 좋게 탈출했습니다. 다른 한 건은 2000년 설악산에서 발생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실종되어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사건의 가해자 묘사는 소연 씨의 사진 속 남자와 많은 점에서 유사했습니다. 여러 새로운 인물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당시 제주에 거주하며 성폭행 전과가 있는 강호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문했지만 그는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한라산 근처에 사는 은둔자로 기이한 행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은 그와 사건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물리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발과 카메라는 날씨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3년 전 목격자들의 진술도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여론의 압박으로 수사관들은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소연 씨의 가족은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점점 더 명확해지는 고통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진우 씨는 사진 속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며 직접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의 공식적인 이론은 김소연 씨가 등산로에서 신원미상의 공격자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그녀의 공포를 보여주는 마지막 사진들과 낯선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약점은 여전히 공격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도 이 가설을 믿었지만 범인이 한 명 이상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경험 많은 소연 씨 같은 사람을 혼자서 제압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비밀 종교 집단과 관련된 음모론부터 그녀의 남편이 연루되었다는 추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알려진 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연쇄 포식자에 대한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심리 프로파일을 작성했지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환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001년 한라산에서 근무했던 한 은퇴한 산림 감시원이 뉴스에서 의문의 남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이 매우 낯익다고 느꼈습니다. 며칠간 기억을 더듬던 중근은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소연 씨가 실종되던 날 그는 비슷한 외모의 남자가 서둘러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기억하게 한 것은 그 남자가 메고 있던 붉은색 등산 배낭이 실종 신고에 묘사된 소연 씨의 배낭과 똑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이 귀중한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날 등산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출신의 35세 남성 양진태. 그는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에 그가 소연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 한라산을 혼자 등반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산에 있는 양진태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진태는 도망치려 했지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끔찍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옷장 속낡은 옷 더미 아래에 김소연 씨의 붉은색 등산 배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주요 용의자를 확보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양진태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등산로에서 소연 씨를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한적한 길에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재물을 빼앗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소연 씨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몸싸움 중에 그녀는 카메라로 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그는 그녀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시신을 깊은 계곡으로 끌고 가 돌로 덮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배낭을 가져갔고 카메라를 그녀의 신발 한 짝에 버린 후 다른 계곡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수첩에 남겨진 미완성 글귀. 그녀는 미행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 사진들 그리고 카메라가 신발 안에서 발견된 이유까지 모든 미스터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태의 안내에 따라 경찰은 마침내 3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김소연 씨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현재 김소연 씨가 실종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양진태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만약 소연 씨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53세일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정의를 찾은 후 점차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진우 씨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제주에 있는 동생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이 추모할 곳이 생겼고 동생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장소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관음사 코스에는 이제 더 많은 CCTV와 비상 연락망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혼자 등산할 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경찰대학과 범죄학 연구자들에 의해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이는 실종 사건 수사 절차, 특히 피해자의 전자기기 분석의 중요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을 위한 많은 등산 동호회와 클럽이 결성되어 그들이 함께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한국에서 SD 메모리 카드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범죄 수사의 새로운 기술을 더 널리 활용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소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라 삶의 취약성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잔혹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이는 정의를 찾기 위한 가족과 경찰에 지칠 줄 모르는 끈기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김소연 씨가 양진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메모리 카드의 증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아픈 질문으로 남는 것은 만약 초기 수색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되었다면 그녀를 살릴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직감을 듣고 주변의 비정상적인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과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기술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소연 씨의 가족이 남긴 마지막 말은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소연이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개인 안전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김소연 씨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과 그녀의 비극에서 얻은 교훈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발자취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떠나간 이들의 기억을 기리고 진실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